그러면 지금부터 그 관세사 2차 모의고사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순서는 합격생 공부 방법을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 두 번째 과목별 공부 방법, 세 번째 통계 분석 및 전략, 네 번째 2차 모의고사 안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40회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인데, 저희 학원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생동차로 합격을 하셨고 수험 기간 15개월이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최소 기간이 한 이 정도. 작년에 이제 물론 14개월이 있었지만 이제 그분도 생동차고 이분도 생동차인데 이분은 실패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잖아요, 맞죠? 1차 시험 한 번에 붙었죠. 2차 시험 한 번에 붙었다고요. 실패를 안 한 케이스니까 가장 수험생한테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올해 보면 10개월도 있어요. 10개월도 있는데 이제 그런 아주 이게 이 10개월 정도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안 와닿잖아요, 맞죠? 예, 근데 이제 15개월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취업업 설명회 때 사실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비공개로 저희 수험생들한테만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등록하면은 그 영상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진행할 거고 모의고사 수강생들한테는 나중에 그 영상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나오면은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면은 떨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성 간사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40회 관세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주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4월 2차 기본이론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6월까지 약 15개월 정도 공부해서 이제 생동차로 합격을 했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경제학과로 이제 비전공자입니다. 웰페이스에서 모든 과정을 수강했고 또 1차, 2차 모의고사도 다 웰페이스에서 봤습니다. 또 이제 공부 장소는 독서실, 모의고사 제외하고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곧 6개월간 진행되는 모의고사를 앞두고 계실 텐데 다들 모고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공부하고 경험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별 공부법, 시기별 공부법 더하기 이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차 공부법이랑 마지막으로 좀 암기, 마음가짐 같은 것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별 공부법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자세히 그냥 자세히 읽으실 필요는 없고 이 정도 했다 대략적으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 이제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한 11시 반까지 이제 15시간 공부했는데 이제 식사 시간 2시간이랑 휴식 30분 정도를 제외하면 이제 순공 시간은 12시간에서 한 30분 정도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순공 시간이 별로 큰 의미는 없고 그냥 필요한 만큼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에 4과목을 다 봤고요. 왜냐면 이제 전 과목 감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그리고 무역실무 순으로 실제 시험 순서대로 시험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밤에 되게 지쳐요. 진짜 많이 지치고 집중력도 많이 죽거든요. 저는 이제 밤에 무역실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가장 지쳐 있을 시간이 이제 4교시에 무역실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습 차원에서 실제 시험 교시 순서대로 그 진짜 실제 시험도 집중이 안 되니까 그걸 좀 대비하고자 밤에 좀 졸리지만 그래도 무역 실무를 했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일요일에도 좀 공부를 했는데 제가 휴식 시간을 일요일로 잡았습니다. 일요일 공부를 하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제 7일 모두 책을 본 셈이죠. 다만 이제 그 일요일에 하루 종일 하진 않았고 보시다시피 이제 오전 시간에만 공부를 하고 뭐 이때는 무역 실무 뭐 범위를 보거나 아니면 뭐 짜투리 부분 공부를 하거나 정리를 했고
나중 가서는 이게 좀 휴식 시간이 이제 오후 그리고 저녁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줄어가지고 시험만 다 달아서는 한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쉬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해서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상황이 닥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남으시면은 휴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쌓이고 나면은 나중에 공부 진척도에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기별 공부법이랑 1차 공부법 다 말씀드릴 텐데 먼저 이제 모의고사 설명회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모의고사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제가 거의 권장드리고 거의 필수라고 저는 봐요. 한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꾸준한 공부 이제 6개월간 장기 레이스 시작입니다. 6월 시험이 최종 목표지만 그 전까지 6개월이 생각보다 진짜 엄청 길고 늘어져요. 그래서 이 6월 같은 장기 목표보다 눈앞의 목표, 즉 그러니까 단기 목표 뭐겠습니까? 모의고사죠. 그 모의고사를 설정해야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모의고사 자체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지를 푸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 모의고사 시험지를 풀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모의고사 용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모의고사를 왜 보냐? 시행착오를 좀 미리 겪으시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행착오를 미리 모의고사에서 겪어내고 반대로 말하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의고사에서 하지 않았던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 뭐 이제 공부 말고도 배 아프면 안 되니까 저는 식단도 미리 짜고 도시락도 미리 먹었고 루틴도 최대한 비슷하게 하루 루틴 비슷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치얼업이나 요즘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나중에 이제 뭐 두 줄 긋고 수정하고 이 두 줄 틀린 거는 두 줄 긋고 수정을 하는데 저는 이런 타입이었는데도 이 두 줄 긋고 수정하셔도 수정 테이프 같은 거 쓰는 거 그런 연습도 한번 미리 해보시고 최대한 그냥 요지는 좀 다양한 작업들을 해보시라. 예, 경험 같은 거 하시고 네. 그리고 맞아요. 등수 이제 다들 이제 걱정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등수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공부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니까 등수가 안 나오면은 조금 더 공부 방법을 바꿔 보시거나 개선을 하시고 또 잘 나오면은 또 반대로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서 막 엄청 힘들어요. 힘들고 막 시험 보는 날도 막 힘들고 막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막 겁나 집중도 안 되고 걱정을 하실 거예요. 모의고사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 시험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이제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좀 일종의 버프를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낼 수 있는 온전한 집중력 거의 200%를 발휘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모의고사에서 막 힘든데 실제 시험 어떡해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공부했던 걸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저 이제 작년 11월 사실 작년 제가 공부했던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위주니까 그 공부했던 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얼업 거의 동영상 파일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월 1일부터 3월 11일 작년에 3월 11일이 1차 시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모의고사를 전부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8회차인데 이 중에 1차 시험 직전 회차가 있어요. 그거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참여를 했고 토요일 봤거든요. 실제 시험 토요일이니까 그때 보고 시험이 딱 끝나고 이제 겁나 힘든데 그래도 그 힘든 몸 이끌고 저녁 먹고 이제 밤 7시 반까지 독서실 가고 해설 강의 수강하고 오답 체크 다 했습니다. 그날 바로 이제 해설 강의랑 다 그 답안 쓰신 거랑 다 채점해서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오답 체크 했습니다. 그 좀 하루 종일 공부했던 거 또 보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그 해당 공부를 당일날 끝내야 저는 다음날 공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토요일 모의고사 본 날이 끝났고 이 시기에 대회하는 저는 생동차를 준비했기 때문에 암기를 안 했습니다. 그 암기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모의고사 나와도 못 썼고 다만 이제 두 문자만 땄어요. 두 문자만. 대회는 아예 안 볼 수 없으니까 두 문자만 따고 암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분의 1 범위로 진행을 할 텐데 저는 사실 이걸 이제 작년 치얼업 2를 하면서 지금도 치얼업 2가 진행되고 있는데 8분의 1 범위를 제가 이미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소화하고 암기 장치도 대부분 만들어 놔가지고 2월부터는 한 4분의 1 범위씩 자체적으로 회독 속도를 높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치얼업 미리 한 덕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1차 시험 있는 주에도 저는 그 2차 감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 루틴처럼 2차 공부 계속 했습니다. 예. 했고 이제
1차 이 시기에 1차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예. 보시면 2차와 1차 공부량 대략 5대5 정도로 가져왔어요. 월, 수, 금은 1차, 화, 목, 토, 일은 2차 이런 식으로 격일로 공부를 했고 이제 가장 당연히 동차 합격을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2차 암기를 최대한 잃지 않으면서 1차를 붙어야죠. 이게 1차를 딱 60점 맞을 만큼만 노력을 들여서 2차 나머지 2차에 올인하셔야 되는데 1차 떨어지면 뭐 당연히 그건 말씀드릴 것도 없이 최악이고 1차를 붙어도 2차 공부가 그동안 애매하면은 1차 끝나자마자 4분의 1 모의고사 바로 시작되거든요. 이걸 탑승하셔야 되는데 못해요. 너무 1차만 또 하면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6월까지 막 흐지부지 되고 그 내년도 유예 합격도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동차 준비하신 특히 이제 생동차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도 이제 작년 11월, 12월까지는 붙을 걸 생각 안 했는데 생각 안 했는데 올해 이제 1월, 3월에 가서야 1차 모의고사 보고 보니까 점수 나쁘지 않고 2차도 회독을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합격 가능성을 좀 이때부터 접어봤어요. 이때부터. 그 전까지 몰랐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것도 이제 동영이랑 전국 모의고사 합치면 9회차 정도 진행이 되는데 다 참여를 했어요. 목요일날 1차 모의고사 목요일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한국에서 보고 여기 와서 보고 실제 시험장 분위기 느끼고 좀 OMR 찍는 연습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점수 같은 거를 궁금해하실 텐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는 이게 빨간색이 평균 점수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거의 뭐 이게 마지막 실제 점수고 이게 모의고사 점수예요. 거의 크게 튀지 않았죠. 네, 모의고사 점수랑 실제 시험 점수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딱 모고가 70점 맞았고 실제 점수는 64.375인가 딱 중간 맞은 거죠. 네. 이렇게 모의고사 점수가 나쁘지 않고 2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모의고사 회독도 제가 따라가가지고 병행을 잘 했어요. 병행을 했어요. 이제 과목별 팁 같은 걸 제가 말씀드릴 텐데 먼저 이제 1차 과목이요. 관세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차 공부를 먼저 했기 때문에 되게 수월했습니다. 논술형 보다가 객관식 선지 보면은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매우 수월했고 수월했기 때문에 별도로 회독 시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예, 회독 별로 안 하고 그만큼 2차를 공부를 했으니까 고득점 무조건 하셔야 돼요. 고득점을 하셔가지고 내세랑 회계학에서 빵꾸 난 평균 점수를 무조건 올리셔야 된다. 이 관세법 무용력 두 개 다 평균 점수 올려주시고 FTA 이제 관세법 다들 뭐 안 챙기신 분들 계시고 사실 제 합격생 동기도 안 챙긴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6문제 나오고 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저도 시간 투자 같은 경우는 이 모의고사 보러 오는 길에 한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 안에서 두 문자 따고 딴 것만 보는 정도로만 시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30분만 그러니까 오는 길에 그 정도만 하고 한 4문제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가성비가 나쁘지 않으니까 꼭 FTA 관세법 챙기시는 걸 저 추천드립니다. 챙기시고 이제 무역 영어는 저도 이제 똑같이 2차 무역 실무부터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고 원문을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객관식 문제집 이제 기출 문제집으로만 이제 회독을 했어요. 회독을 하고 기타 협약이라고 하면 3대 협약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타 협약은 나온 것에서만 진짜 나오기 때문에 원문을 보는 건 가성비가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 문제집으로 원문 절대 안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절대 안 보고. 근데 저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타 협약은 이제 원문 보신 건 좀 비추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부를 했고 내세법은 이제 기출 이것도 기본서 안 보고요. 기본 막 표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 저 안 해오고 기출 문제집이랑 핵심 요약집 정도로만 회독을 했어요. 이제 같이 2교시에 진행을 하는데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회계하기 시간 투자를 무조건 그 시간을 많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세법을 20분 안에 풀고 나머지 1시간을 다 회계하기에 투자를 했어요. 많이 이제 새끼 과목 이제 부가치랑 주세도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이 문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것도 꼭 챙기시는 걸 저 추천드려요. 하고 이제 대망의 회계학인데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해야 되고요. 시간 재고 푸는 연습 계속 하셔야 되고 타이머 재고 문제당 1분 30초 정도 끊는 것을 목표로 저는 했고 모르는 문제 과감히 버리기 이런 것들을 다 사실 다 알고 계신 거죠. 제가 이제 첫 회차 모의고사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게 첫 회차인데 보시면 회계학이 32.5점 나왔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저는 이제 11월 12월 동안 그냥 기본서나 범위별 이제 기본서나 문제풀이집 회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회독을 하고 실제 모의고사 푸는 거랑 실제 이제 전 범위 40문제 모의고사 푸는 건 큰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완전 점수를
낮은 점수를 받고 좀 이런 이런 요령들을 좀 적용을 하니까 점수가 이제 바로 이제 수직 상승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요령이 좀 중요하고 지금 공부하신 거랑 실제 모의고사 공부하신 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회계학은 그거 감안하시고 그래서 하시고 하다가 이제 점수가 또 나쁘지 않게 57점, 70점도 나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는 47.5점이 나왔어요.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거죠. 이제 요인은 제가 생각에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2차 공부를 하느라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했고 또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또 나쁘지 않게 나오니까 방심을 했어요. 제가 방심을 했고 좀 운도 안 따라줬어요. 그냥 찐 거 다 틀리고 저야 이제 붙었으니까 당연히 뭐 붙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저처럼 공부하신 것은 좀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에 사실상 이틀밖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라서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한 2차 공부를 조금 희생한 한에 있더라도 최소 3일은 투자를 하셔야 안정적으로 1차를 붙으시지 않을까 그 정도 네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하고 1차를 붙고 이제 3월 14일 이제 한 3일 전 딱 3일 주가 갔다 오고 바로 이제 4분의 1 쿼터 2차 모의고사 범위에 탑승을 했습니다. 2차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1차 시험 있는 주에도 계속 2차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막 많이들 까먹거든요 동차생이. 근데 그런 페널티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제 막 반년 동안 거의 반년 넘게 1차를 붙잡았는데 그 버리고 속 시원하게 2차 매진하고 대위안도 암기 시작했습니다. 4분의 1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분의 1 범위 때 4분의 1 봤다고 이때도 똑같이 4분의 1 범위 되니까 한 저도 제 자체적으로 하프 범위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씩 빨리빨리 보고 회독 속도는 점점 늘어납니다. 5월 중순부터는 한 시험 직전 5주간 동안 일주일에 1, 2회독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전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총 30회독 정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고 이게 회독 속도가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고요. 점점 2차 모의고사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처음에는 많이 느린데 이게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초반에 회독 느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회독 속도 점점 빨라졌고 멘토링 같은 거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저희 치얼업 1, 2 그리고 모의고사 동안 멘토링 이제 열페이스 다 프로그램 이용했거든요. 멘토링 배웠는데 이게 되게 합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멘토님께서 글씨체 교정이랑 뭐 서술 방식 고민 상담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 활용을 하고 전 또 별도로 채점위원으로 계신 선배님 한 분께서 좀 모의고사 시즌 초반부터 저를 개인적으로 멘토링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저를 좀 전담 마크 해가지고 좀 성적이 많이 올랐죠. 꼭 두 분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멘토님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제 2차 모의고사 평균 등수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1차부터 8주차 이게 1차 시험 여기 1차 시험 이때 봤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조금 빨간색이 평균 점수거든요. 빨간색이 평균 석차인데 점점 이제 초반에는 많이 못 올라와요. 많이 1차를 하느라 많이 못 올라오고 점점 이렇게 우상향을 좀 하는 그림을 보이죠. 나중에 이 가운데 누락된 거는 그 제가 동차 모의고사 커리를 타느라 문제를 풀었는데 채점이랑 안 맞겨가지고 등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다 보고 근데 이때는 많이 말씀드렸듯이 많이 못 올라와요. 많이 못하고 제가 대외환도 안 해가지고 무적시부도 막 등수도 별로 20점 까고 시작하니까 낮게 나오고 했는데 이제 1차 끝나고 온전히 1차에 집중을 하니까 이 정도 2차에 집중을 하니까 이 정도 등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이 진짜 엄청 길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부 패턴 정형화하고 기계 마냥 진짜 암기만 주장창 하실 거예요. 실력을 올릴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등수가 안 나와도 점점 올라가니까 이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이제 6개월만 이제 암기만 주구장창 하고 회의감도 많이 들고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텐데 이제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저 스스로 생각했던 좀 암기 공부를 대하는 마음가짐 이런 거 좀 말씀드릴 거예요. 스스로에게 되뇌이시면 좀 좋아요. 먼저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단순 암기형 시험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본질은 다회독, 반복 회독입니다. 안 외워지면은 그것은 그냥 진짜 많이 안 봐서 그래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보면은 무조건 다 외워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깊게 적게 보는 사람보다 얕게 많이 빨리빨리 보는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까먹은 게 정상인데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초반에는 까먹은 게 정상이에요. 초중반 미래에 본인을 믿으세요. 미래 자신을 믿으세요. 미래에 이제 본인이 다 외워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안 외워진다고 좌절 거의 금지. 왜냐면 많이 안 봤으니까요. 초반에 안 외워지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장기 레이스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요. 장기적으로
지금은 초반에는 까먹는 게 정상입니다. 시험 전날까지만 다 외우면 되고 지금 다 외워지면 그냥 바로 시험장 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까먹는 게 정상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세 번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있는데 이 시험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계속 생각하실 거예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지? 보통의 사람의 기억력은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되거든요. 사람 개인차가 있긴 한데 저는 2주 정도 됐어요. 이게 지금 이제 1회독 하느라 2달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머리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양동이가 있는데 계속 물을 집어넣을 거예요. 물을 집어넣고는 구멍이 이게 송송송송 뚫려 있습니다. 계속 빠져나가요.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여기 아래 퇴적이 돼요. 절대 안 빠져나가는 콘크리트처럼 굳어가지고 퇴적이 점점 됩니다. 6월까지. 그래서 근데 계속 빠져나가요. 진짜 시험 직전까지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계속 외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외워야 되지만 점점 퇴적되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걸로 회독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이 퇴적된 거는 안 봐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조각상 깎기가 있는데 이제 정확히는 이제 암기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이 조각상을 이제 깎는 거예요. 거의 뭐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진짜 계속 이 바위가 있으면 계속 깎으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6개월 걸쳐서 적당히 외우고 처음에는 적당히 외우고 뼈대만 좀 세우고 100%안 외워졌어도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정확도는 점점점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풀 버전 암기하려고 낑낑거리지 마시고 욕심을 좀 놓으셔야 돼요. 욕심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키워드랑 뼈대 먼저 두 문자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거니까 정확상 다 깎는 거는 10월, 6월에만 그때만 하시면 돼. 이것도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만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부터 뭐니 중요한부터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이 시험은 가끔 이제 대놓고 틀리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합격에 그걸 못 맞춘다고 합격에 그런 문제들은 합격에 당라는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이 시험은 중요한 것만 잘 쓰면 보는 시험이거든요. 막 남들이 안 보는 것까지 봐야지 이런 거 안 보겠지 하면서 욕심 부리다가 정작 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철근을 세우고 막 지엽적인 것들 막 남들 많이 안 보는 것들은 나중에 철근 세우고 콘크리트 부고 나중에 하시는 나중에 암기를 중요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암기를 좀 줄여야죠. 초반에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암기하실 때 수단과 방법 총 동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노래를 부르든 뭐 타이핑을 하든 저는 막 안 외워지는 거는 손에 막 써놓고 다녔거든요. 손에 썼고 막 밖으로 막 독서실 오고 갈 때마다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녔어요. 진짜 온갖 방법을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시고 한 가지 제가 비추드린 그러니까 저한테 좀 안 맞았던 거는 이게 깜지 공부라고 해서 막 이제 옆에 오른쪽에 기본서 두고 오른쪽에 막 깜지 막 쓰면서 한 그런 깜지 공부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비추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왜냐면 이게 쓰는 것보다 그 시간에 5번 중얼중얼거리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만은 좀 비추드리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 총 동원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걱정 극복은 빨리가 있는데 왜 이런 마음가짐이 있겠습니까? 왜 그냥 본인이 걱정을 해서 그래요. 걱정하잖아요.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멘토링을 이제 치어럽 1, 이제 2 멘토링 맡고 있는데 전화를 해요. 그럼 한 분이 막 말씀하시는 거야.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전에 전화 드릴 때 멘티님도 제가 걱정이 진짜 제일 많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다 걱정을 해요. 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막 이유 없이 이런 힘든 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이건 정상적인 거죠. 다만 이제 모두가 겪는 이 걱정 순간들을 빨리 하셔야 돼. 빨리 하시는 거는 본인의 역량에 딸려 있어요. 그래서 걱정은 하되 빨리 극복을 하고 빠져나와가지고 책을 빨리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되 빨리 빠져나오세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은 그렇죠. 이 세상에 걱정은 하나도 없겠죠. 어차피 지금 당장 걱정을 막 하더라도 당장 공부를 접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걱정하면서 잘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빨리 책을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좀 6개월 동안 암기를 하시면서 마음속에 되뇌이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게 있는데 저처럼 안 해도 붙는 시험입니다. 그럼 제가 점수가 65점 정도 나왔으니까 커트보다 한 7, 8점 정도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안 하셔도 붙는 시험이고
아니 오히려 저보다 이제 고득점 하신 이제 제 동기분들도 뭐 저를 보고 전 저렇게는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합격자들보다 막 못한다고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꾸준히 하시면 돼요. 본인만의 이제 방법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6개월 동안 모의고사 장기 레이스 잘 달리시고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가 다 됐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한 지금까지 주현승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과목별 공부 방법인데 과목별로 이제 한 분씩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순서는 처음 보시는 분이죠. 예, 올해 내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모의고사 때부터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실 이제 김하늘 간세사님이시고 모의고사부터 참여를 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모셔와 가지고 공부 방법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합격의 법학원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웰페이스로 이제 들어오게 된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관세법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사진이 없어가지고 되게 이상한 사진으로 이제 대체가 됐는데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이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효자손 같아요. 이렇게 듣습니다. 관세법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워낙에 암기할 내용도 방대하긴 하지만 논리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짜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구조 파악하는 것조차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단순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편이고 단순하게 설명해드리는 걸 떠나가지고 도식화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도식화는 도식화로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도식화를 적용해가지고 암기까지 끌어올린다. 라는 거는 잘 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식화 같은 경우를 여기에다가 단어 몇 개만 붙여가지고 문장까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강의를 하는 좀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설명이니까 모의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출 분석부터 해보시면은 기출은 뭐 분석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언제부턴가 해가지고 2019년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 논술 위주로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이제 지엽적인 내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2년에 저는 이때 이제 문제 유형이 4가지로 바뀌어가지고 좀 바뀌지 않을까? 과거의 논술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지엽적인 걸로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는 기출 형식을 보시면은 첫 번째 논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 암기형이 있고요. 단순 암기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인 내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주로 설명해 주는 내용, 법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법에 연관된 시행령 부분, 요 정도까지를 이제 메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를 암기라는 걸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엽적인 내용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히 예이고요. 여기에다가 90%를 할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논술형이 나왔을 때도 암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항상 암기가 되어야지 논리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논술형 시험에서도 논리를 펼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고요. 해당하는 그냥 법조문만 바르는 형식으로 갔었습니다. 따라서 논술형도 이 내용으로 메인 내용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논술형이 결국은 지엽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뭘 의미하냐면은 멋이 없어졌습니다. 시험 자체가 그냥 멋이 없이
바뀌었다. 이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 메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이제 기출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출제는 당연히 메인 내용을 90으로 가져가겠죠. 메인 내용을 90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 내용을 가져갈 때 논술형 부분에는 우리가 뭐 사례형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논술하시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내용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사례하고 그 다음에 비교 문제 몇 가지를 조금씩은 섞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섞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사례형 문제는 메인 내용을 이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메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보강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례형을 내는 것뿐이지 얘를 풀어라라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교형 문제는 왜 내느냐? 비교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라고 내는 게 아닙니다. 비교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메인 내용을 가져다 이 내용대로 공부를 했으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비교 문제.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교 문제는 비교할 대상이 두 개가 있을 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메인 내용을 배웠다면은 메인 내용에 대한 목차라든지 B 내용에 대한 목차라든지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A 내용에 대한 목차를 나열을 하시고 그 B와 관련된 내용을 이 A 내용을 서술을 하면서 뒤에다가 추가만 해주시는 쪽으로 비교를 하셔라라고 이런 식으로 좀 숙달을 하시라고 비교형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만약에 비교형 문제를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묻게 되시면은 얘를 따로 외우셔야 돼요. 너무 버겁죠. 그리고 모든 면에 대해서 내가 비교할 수는 없죠. 네, 따라서 비효율적인 방법은 쓰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이 비교 문제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엽적인 내용은 어떤 걸 내느냐? 지엽적인 내용은 거의 기출은 거의 안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출제는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모범 답안지에다가 제가 정리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거 할만 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 그 정도만 모범 답안에다가 정리를 해드려서 사후 보완이 좀 되는 쪽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진짜 1등에서 한 10등까지 정도 됐을 때에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 아래 단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메인 내용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 범위만 확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까워지는 거는 아니에요. 자, 지엽적인 부분을 그냥 메인 내용이랑 붙여서 숙지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도 하나 걸려라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도 언제나.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공부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에서 일단 시간적인 내용이에요. 시간적인 내용은 당연히 패시브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일하면서 붙었어요.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서 붙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9시에서 밤 10시까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체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보다 더 줄인다라는 것은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관세법에서는 구조가 굉장히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 제일 쉬운 게 HS, 그 다음 평가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HS는 암기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왜 수월할까요? 구조 자체가 1부부터 몇 부가 21부까지인가요? 네, 97류까지
다 구조 자체가 명확히 잡혀 있고 여러분들이 아래 내용을 숙지하게 되면은 그 류의 제목까지도 다 알 수 있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장 절까지 숙지를 하지 않으시면은 중간에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까먹어 버립니다. 특히 1차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2차를 계속 암기 형식으로 쭉 밀고 나가신다 하더라도 이 구조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따라서 제가 좀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좀 장절 좀 쓰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못 쓰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이 왜 그럴까요? HS처럼 그냥 내용을 공부하는데 HS는 류가 잘 이어지고 왜 장절은 안 이어질까요? 장에 딸린 게 너무 많아요. 절에 딸린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얘를 억지로 외우지 않으면은 이 딸린 내용을 숙지를 하다가 아무것도 지금 남는 게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법은 얘네를 억지로 숙지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차 이 말이 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목차 외울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목차는 답안 시험지에 다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목차를 굳이 숙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목차는 공부를 위한 수단이에요. 이게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인 예를 들어서 뭐 월별납부를 쓴다. 월별납부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구조를 떠올릴 수가 없으면은 얘네를 백지에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뭐 개요라든지 뭐 절차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 자체가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얘네를 무시하고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 읽고 다음에 월별납부 써봐야지. 근데 월별납부 어디서부터 써야 되는 거지? 이제 월별납부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5장 2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와 심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암기로 커버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무조건 짜야지만 커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심사와 심판 부분. 그럼 여기는 크게 요건이랑 그 다음에 절차로 나눠져 있고요. 요건은 119조하고 120조고요. 절차라고 하는 것은 크게 청구랑 그 다음에 결정 절차랑 그 다음에 결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조문이 한 5개 정도 달려 있고요. 여기 조문이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 조문이 한 5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묶지 않고 숙지를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청구에 대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결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왜 거기 뜬금없이 나오는 건지, 결정에는 뭐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꼭 짜야 되는 것이고 얘를 좀 좁혀서 나가게 되면은 조문에 대한 목차까지도 이런 식으로 짜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의 키워드를 던져줬을 때 여기에서 계속 파생돼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근데 계속 나무만 보면서 이제 숲을 보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말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술에 비춰서 보면은 너무나 완벽하게 와닿는데 일반 사람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뭐 사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미술 하시는 분이라고 떠올리면은 이렇게 그립니까? 아니죠.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죠. 대략 구도를 잡죠. 구도를 잡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점점 디테일하게 나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도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절을 외운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점점 디테일하게 나간다는 것은 그 절 안에 있는 관 그리고 절에 묶여져 있는 조문을 구조화를 또 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느냐? 못하죠. 못하니까 수업 시간 때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들으면서 그거를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시는 쪽으로 가는 게 관세법을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죠. 자, 암기를 하기 전에 글 읽기. 자, 글을 읽으실 때 영어처럼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세법에 있는 문장 자체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끊으면서 읽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끊으면서 읽으면서 앞에 내용을 전부 다 까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뼈대가 다 죽어 있고요. 그냥 머릿속에 이해한가 보다. 오해했는지 오해된 것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보통 뼈대라고 하는 것은 앞에하고 뒤에를 읽어보는 세관장은 뭐 할 수 있다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세관장은 뭘 할 수 있다. 그 뭐가 조건이 있더라. 그럼 조건은 하나 둘. 그럼 세관장은 어떠한 조건 두 가지가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쌓아가면서 읽으셔야지 뼈대는 좀 살아있고 중간이 날아가더라도 문장을 좀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좀 그 서술이 좀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좀 힘들어하시는 게 앞에가 안 떠올라요. 막 이걸 당연하지 뼈대를 잡으면서 하지는 않았으니까 자꾸 중간에 있는 요건에만 요건 외워야지 암기식 따가지고 막 요건 외우고 요건만 자꾸 떠오른다니까 이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뼈대죠. 그렇죠. 그래서 글읽기는 좀 긴 문장이다 영어처럼 앞뒤 있고 거기다 조건 붙여가면서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두 문자랑 암기식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암기식 같은 경우에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서 내 머릿속에 좀 오랫동안 각인될 수 있는 게 암기식이고요. 무지성으로 그냥 앞 글자만 따는 게 두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암기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느 때 따냐? 각호 뼈대 세울 때 1호, 2호, 3호, 4호가 있으면은 뼈대 세울 때 쓰는 게 암기식이어서 얘네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옆에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암기식입니다. 근데 두 문자는 뭐냐? 문장 암기에 보충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문자가 일반적으로 두 문자만 보고 읽을 수는 있는데 두 문자를 암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간혹 가다가 좀 리듬이 좀 맞는데 라고 해가지고 붙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문자가 활용이 되려면은 문장 자체가 이미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붙어요. 그럼 붙었을 때 좋은 점이 뭐냐? 하나의 내가 문장을 완성을 할 때 안 떠오르는 부분이 가끔 가다가 두 문자로 보완되기도 하고요. 두 문자로 보완이 안 되는 건 내가 암기했던 게 떠올라서 보완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메인적으로 돼야 되는 게 당연히 문장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두 문자를 암기하려고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설명을 좀 마쳤습니다. 혹시 저한테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없죠. 네, 없어요. 그러면은 다음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관사입니다. 네. 좋아서. 네. 저는 이제 그 웰패스에서 관세를 받고 있는데 관세표를 모의고 진행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모의고사 이제 시즌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 생각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스케줄 짰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예생 내년에 2참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좀 스케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해당 그 토요일날 시험 보는 토요일날 시험 보는 그 범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범위에 대해서 현재 여러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악하는 거 보면은 해당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을 쭉쭉쭉쭉 넘으셔야 돼. 그다음에 여기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전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한 번 보는 거 한 번. 우리 시험은 회독을 누가 많이 하는 싸움이거든요. 결론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험이 네 과목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있는 관세법 그다음에 HS에 대해서 해당 범위에 대해서 이제 그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맞춰가지고 이제 염려 정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면은 모의고사 진도를 따라가지 마세요. 모의고사 진도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모의고사 진도 따라가다가는 시험 볼 때까지 한 10번밖에 못 봐.
10번. 그래서 본인만의 진도를 보고 본인만의 진도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안에 해당 모의고사 범위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해당 만약에 시험 범위가 1부부터 뭐 4부까지다. 그러면 본인은 이제 1부랑 2부다. 그러면은 1부, 2부, 3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부부터 4부, 5부 거기까지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모의고사 범위에 해당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둬가지고 봐야 됩니다. 항상 모의고사 진도 범위가 아니라 모의고사 진도 범위보다는 훨씬 더 많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두 번째 과목하는 것이고 목요일 날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강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습 안 해도 됩니다. 16류 주의 하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괜찮아. 16류 주의 하면은 뿅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부나 류별로 중요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되어 있어요. 11부 주의 같은 경우에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최대 중량, 최종호, 그다음에 짐, 해 54, 55도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옆으로 쭉쭉 나오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안 되었으면은 그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은 강한 부분이 약한 것이지. 그러면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왔다 갔다 그랬는데 누구다 자꾸 16류 주 1 물어봐. 근데 말을 못 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16류 주 1을 물어봐. 문제가 있는 거야. 하지만 71류 주 8번 물어봐.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 건 괜찮아. 하지만 11부 주의 공중합체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안 되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셔야 돼. 중요한 거 순서대로 외운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이 시험이니까 이제 마지막 해당 범위에 대해서 요때 이제 박진감 있게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안 보내야 돼요. 저렇게 공부할 시간이 만약에 10시간이다 그러면은 2.5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만약에 1시간 공부했는데 해당 모의고사 범위에 대해서 한 20%밖에 못 봤어. 그래도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끝까지는 봐야 돼. 끝까지. 그러면서 두 문자 그런 것들 눈으로라도 이렇게 훅훅 찍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인사해야죠. 내년에 내 동기가 누가 되는지 인사하고 쟤구나. 제가 이렇게 스타일이 이렇구나. 나중에 합격하면 여자분들은 변신하거든. 그래서 그때 한번 느끼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이때 소주 한 두 잔만 드시고 맥주 한 하시고 바로 잡니다. 바로 자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난주고 채점하고 이번 주거 해설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아침에. 그리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가 한 것 중에서 못했던 것들 이때 조금 못했어. 뭘 못했어. 그런 것들을 이제 일요일 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보기 전날까지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잘 되겠지. 예. 요행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다. 시키는 대로.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과목이었어요. 무조건 하루에 한 과목. 한 과목. 근데 조건 있죠. 거의 한 과목에 거의 80%까지 봅니다. 80%까지. 그러니까 몇 번 보는 겁니까 도대체? 시험 볼 때까지 한 60번 보면 60번. 많이 보는 사람이 이게 많이 보는 사람.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 스타일 바뀌었죠. 2020년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50점짜리 하나, 근데 시험 5개 나왔는데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근데 거의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을 잘 봐야겠죠. 분량을. 이게 중요합니다. 30점은 한 2장에서 2.5장. 그다음에 20점짜리는 이제 1.5장에서 2장 정도 서술하면 돼요. 이제 이게 양적인 것이죠. 양적인 거. 근데 이제 관세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 중요한데 관세표는 질이 더 중요해요. 질. 그래서 이제 규정에 대해서 오류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똑같이 쓰면 됩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쓰면은 시간에 못 써요. 논리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핵심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똑같이 누가 씁니까? 저도 똑같이 쓰라고 한다? 저도 조사나 그거 다 틀릴 겁니다. 하지만 내용은 다 맞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시험 출제형이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뀌었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출제. 예전에 50점짜리를 날리면 이제 큰일 났는데 이제는 문제가 좀 쪼개졌으니까 리스크가 좀 분산됐다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얘는 자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이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 유형이 좀 바뀌었다라는 건데 자 요거는 오늘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얘는.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잔소리할 겁니다. 요거는. 근데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도 이제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까먹어서 못 쓰는 거야. 근데 까먹어서 못 쓰면은 시험장 가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남들보다 못 쓴다고.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를 가정한 상대평가예요. 남들보다 잘해야 됩니다. 자, 가장 또 중요한 규정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요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되죠.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서 써요. 간단하네요. 근데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문제 1은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입니다. 일반적 제품의 부분품의 분류원칙 및 범용성 부분품 분류원칙 분류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물으면 몇 개입니까? 3개예요. 부분품 분류원칙, 범용성 부분 분류원칙, 그리고 분류 규정, 예시표 호를 모두 서술하죠. 그러면은 목차는 몇 개다? 1번, 2번, 3번이야. 1번, 2번, 3번. 그런데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서 물어봐도 1번, 2번, 3번이고요. 아래와 빨간색 글씨로 요걸 물어본다 하더라도 목차는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거 이걸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되냐? 자, 볼까요? 제가 어떻게 쓰나? 첫 번째 범용성 부분입니다. 항상 관세표는 시키는 데 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을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총설. 해당 이제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죠. 저는 어떻게 해냐면은 다시 안 쓸 겁니다. 포인트만. 범용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첫 번째랑 두 가지 이슈가 있어. 첫 번째 뭐냐? 관세표에서 일반적으로 기계가 아니라 제품의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은 어디 분류된다?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야. 일반 부품은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되겠다. 일병.90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거죠. 따하고 조죠. 이거보다 범용성 부품의 분류 원칙이다. 뭡니까? 범용성 부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거나 또는 조립 후 남은 여분인 경우 또는이죠. 그 여분인 경우에는 그때서야 범용성 부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가 됩니다. 끝. 범용성 부분품 문제가 나오든 문제가 나오든 무조건 이렇게 씁니다. 15부 주 2만 쓰라 한다 하더라도 요걸 쓰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보다 이제 가장 이게 배점이 높은 것이죠. 분류 규정이다. 분류 규정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씁니다. 통칙일 주 15부 주 2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 그다음에 모양은 어떻게 생겼으니까 항상 규정은 머릿속에 생각해요. 아, 이렇게 한 줄 있고 가고 나가 다가 있고 나 부분에는 개정된 내용이 하나 들어갔네. 네이버 지수 사용된 임플란트 사용되는 것이죠. 얘는 9021호다. 답은 그다음에 뭐다? 두 줄 있네. 요게 기억나야 돼. 그다음에 여기 보시죠. 여기는 이제 7, 12, 15, 17, 18. 그다음에 비금속 스프링판 914 같은 시계용 스프링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1, 2, 80 하고 비금속 틀과 거울 나오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두 문자나 그런 것들로 뿅뿅뿅뿅뿅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요렇게 모양은 새가 기억나야 돼. 왜냐면은 나중에 시험장 보러 가죠? 요 두 개를 빼먹어. 요 두 개를 빼먹는다. 그다음에 또 뭐 써야 돼? 83류 주 1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빼먹는다. 그래서 항상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 모양새가 뿅 하고 기억납니다. 이것도 안 써. 모여서 보면은 관수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하면 다음에 가서 얘기한 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안 쓴다고. 그래서 모양새를 잡아야 돼. 모양새. 그렇죠? 그다음에 3번 뭡니까? 3번은 범용성 부분의 분류예시. 분류예시 뭐가 있습니까? 총설에. 분류예시 한 다음에 가로하고 근거 하나 써야지. 근거 빠지면 안 돼요. 총설. 뭡니까? 분류예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방열기 그런 거에 들어가는 볼트,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프링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 얘는 청원님 7318, 스프링 같은 경우 어디 7320 이런 예시가 있잖아. 두 가지.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서 방열기가 분류된 부분품이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간 부분품 8708이 아니라 뭐한다? 범용성 부분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이거는 있잖아요.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해가지고 이제 뭐 쓴다? 이제 했죠. 다 보면 84류부터 96류까지의 제외 규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가 있다? 15부 주 2에서 열관 범용성 부분품, 2와 열선 비금속 부분품 가로가 39류. 요것이 다 있다. 자, 여기까지 쓰면 이제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서 100점이지. 그리고 여기 7307 이런 것에 호의 용어들 관연, 체모스. 그래 가지고 호의 용어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쓰냐면은 이 문제를 내면은 요것만 땅 쓰고 다음으로 가요. 그러면은 첨삭 같은 거 할 때 똑같은 거 씁니다. 이걸 왜 안 쓰냐? 근데 아세요? 그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은 상위권, 최상위권분들은 이거를 다 써요. 다 씁니다. 다 써. 그러면 답안이
달라. 그 올해 이제 붙으신 분들도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목차에 대해서 이제 체계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하게 떴대. 근데 뭐 요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점수가 80점 후반 나오잖아요. 한 문제 실수했대. 그 뭐다? 스마트폰인가? 뭐 그걸 날렸대요. 그 번호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렇다더라도 이런 규정에 대해서 평상시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도 되지. 기계 부품품 나와도 기계에 대한 개념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쓰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제품 부품은 제품 해당하는 불러야 되겠다. 얘는 15 총소리잖아. 하지만 그때도 16부 주의 쓸 때도 얘를 써야 돼. 얘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렇게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렇게 쓰는 것이고, 그리고 요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요렇게 써야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강약을 더 가지고 써야 돼. 강약을. 그래서 이거를 좀 명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게 오늘 저를 만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 터져. 왜 이걸 안 쓸까? 분명히 따줘라는 앞글자를 분명히 수업 시간인데 왜 그게 안 나올까? 분명히 예시문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왜 그걸 못 쓸까? 내가 볼 때 몰라서 쓰는 게 아니라 아차한 거야. 아차. 왜 15부 주의를 쓰는데 왜 이걸 안 쓸까? 머릿속에서 이게 안 돼 있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걸 하시라고. 월요일날 이거 체크. 내가 이게 안 되어 있어. 그러면 화요일날 관세유법 공부할 때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하도록 이제 그때 깊숙이 공부하는 거라고요. 월요일날 그 체크해. 나 이거 약하다. 나 이거 안 떠오른다. 그래서 많이 보는 거야. 많이. 약하게도 많이 보고 강하게도 많이 보고. 대충도 많이 보고 깊숙이도 많이 보고, 어떤 경우는 두 문자만 012부터 90까지 쭉 한번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봐야 돼. 11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사에 대한 관점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원단에 대한 관점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원단에 대한 가공도의 관점에서 보고, 어떤 경우는 의류에 대해서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래야지만이 저런 것들이 암기가 돼요. 그리고 항상 외울 때는 암기 공식이 뒷받침이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공부하기가 편해요. 한 4월 유해생들은 4월달 되면은 약간 이게 좀 놀면서 막 써야 돼요. 확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이 돼요. 제가 항상 모의고사 이거 할 때마다 저기 앞에 좀 더 나올 황성태계를 예를 들거든. 저도 이제 그만 이겼습니다. 걔는요 3월달인가 이게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랑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술 먹었거든. 나와. 이거 공부 끝났으니까. 또 맨날 나오더라고. 한 잔 먹냐? 아닙니다. 저희가 끝장 보거든. 그래도 되잖아, 잘. 그렇죠?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얘는 뭡니까? 혼합 향신료입니다. 뭐가 있어요? 기억나 보세요. 가태다십. 단일 혼합에다가 다른 부품을 짬뽕했어. 그런 것들이 이제 당조유 균형학보다 그 부품의 중요 특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향신료 분류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혼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디? 이하나 홍삼 분류되겠다.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 총세 뭐가 나온다? 희식글소, 소식거리가 나온다. 이런 건 넣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뭐한다? 중요한 게 뭐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향신료로서의 특성 갖고 있는 물품끼리 짬뽕을 했다. 그런 경우에도 향신료 특성 있는 경우는 여기 분류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향신료에서 다른 류에 해당하는 식물성 물품, 식물성 부분 그들끼리 짬뽕했다. 그들 뭐한다? 0904부터 010까지 하나의 호의 특정이 뒤어주는 경우, 그다음에 두 가지 호의 특정 경우에는 09를 부르겠다. 0004부터 016을 부르겠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향 특성이 없는 경우 어디 부르겠다? 21 0 부르겠다. 끝. 여기까지 이 말하는 대로 머릿속에서 쭉쭉쭉 그려야 돼. 그래 100점이야. 100점입니다. 희식글소, 소금, 포도당, 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야무지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날 잡아가지고 자 오늘은 뭐 관철표야 해가지고 그냥 그냥 책만 쭉 하고 뭐 읽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졸리고 재미가 없어요. 좀 박진감 있게 합시다. 박진감 있게 많이 본다 생각하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출제할 때는 이제 문제를 낼 때 약간 꼬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안 내요. 범용성 부분품 쓰세요. 그렇게 안 내요. 안 내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규정 나오면은 부차적으로 써야 될 것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로 이런 것들을 2개 정도 뜰 겁니다. 2개 정도. 그리고 항상 제외 규정 있잖아요. 항상 제외 규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제외 규정 암기하기 위해서 제외 규정에 관련된 문제도 꼭 2개씩 낼 겁니다. 2개씩. 제외 규정 중요한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례형도 내고 그렇게 되겠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이죠. 자, 여기에 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되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제 나중에 지금쯤에 여러분들이 색 한 연두색으로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핵심어에다가 뿅뿅뿅뿅 친다. 뿅뿅.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문을 쭉 하고 읽지 말고 핵심어로 월요일 날 정리한다. 내가 그래서 이거 나 약해. 나 이거 약해. 이거 약해. 이거 방금 한 거잖아요. 이거 약하다. 그런데 체크를 하셔야 돼. 이런 것들을.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수석을 목표로 공부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붙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시키는 거를 받아들이는 건 저도 싫어요. 저도 누가 시키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세상에 저를 시키는 사람 딱 2명이었어요. 3명이었어. 누구다? 부모님, 와이프. 전 남의 말 안 들어요. 전 남의 말 듣기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동안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모험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이상한 방법 뭐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합격 방법은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은 개조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1대 목표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5번 보시면은 막 겨우겨우 붙은 사람들이 있어. 운이 좋은 거예요. 7월 잡으면 내가 만약에 올해 시험 결정했는데 1점 더 떨었어. 근데 그 친구는 뭐 1점 붙었어. 당락은 저하되지만 실력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컷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시 공부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 컨텐츠 갖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다 버리세요. 다 버립시오. 그대로가 되면은 똑같은 꼴로 합니다. 모든 거는 다 새로 시작이야. 다 버리고 새로 시작. 지금도 듣지 않았어. 내가 만약에 작년도 교재가 있다? 그럼 작년도에 실력이 없을 때 많이 적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또 볼 겁니까? 실력 늘었잖아. 그러면 그걸 왜 봅니까? 버리세요. 버리고 새 걸로 다시 시작이야. 다시.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공부에서 이건 정해진 룰입니다. 정해진 룰.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 조금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1월 달부터 보는데 문제 좀 이쁘게 낼 거고요. 정말 잘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셔가지고 그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책 보고 쓰지 마십시오. 책 보고 쓰지 마세요. 그냥 뭐라도 써. 책 보고 쓰지 마십시오. 책 보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집에 혼자 하는 게 나아. 혼자. 뭐라도 쓰십시오. 뭐라도.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황선태 간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택 관세사입니다. 자, 모의고사 설명인데 일단은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답안 작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은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수석 합격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회 때 딱히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의고사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모의고사는 진짜 시험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이거 모의고사니까 대충 하고 뭐 밥 먹으러 가는데 내려가서 막 밥 사 먹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 드시는 분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모의고사 때 1회 때부터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쉬는 시간 때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수험생 때 모의고사 한 24번, 24회 정도 볼 때 저 항상 그 올라가기 전에 학원 앞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랑 그리고 약간 쉬는 시간 때 꼬르륵거리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핫브레이커도 큰 거 먹으면 안 돼요. 작은 거 있죠. 그런 거 한 4-5개 딱 사서 올라가는 게 제 루틴이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핫브레이크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다음에 딱 점심시간 시작하면은 삼각김밥 딱 2개 먹고 양치 딱 하면은 10분이면 끝나요. 뭐 삼각김밥 한 3입이면 먹죠. 한 가게 한 쪽씩 딱 먹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10분 15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막 모의고사 시험 보시는 분들 대다수는 다 엘리베이터 타고 우르르 내려가서 식사하고 이제 막 간신히 뛰어들어오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 자체가 소수가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하거나 할 때는 소수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팁을 약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모의고사든 실제 시험이든 오면은 시험 전에는 관세법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교시 끝나면은 당연히 HS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무역실무를 봤었거든요. 무역실무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실무를 그때 보고 밥 먹고 이제 뭐 좀 무역실무 좀 보다가 이제 실제 시험 시작하기 전에 관세평가
딱 5분에서 10분 정도 봐요. 관세 평가는 범위가 좁아서 그 잠깐 5분 10분 안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관세 평가를 보고 나서 그 쉬는 시간대는 뭐 하냐면 대외랑 외국한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대외랑 외국한은 직전에 보냐 안 보냐가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으로 봐서 돌리다가 아 이게 혹시라도 내가 방금 본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대외랑 외국한은 진짜 그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었으니까 여러분 모의고사 보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모의고사 활용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강평이랑 채점평이 있을 텐데 안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모의고사 봤으면 됐지 뭘 또 듣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채점평이랑 강평 같은 거 걔는 나름 신경 써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들으시고, 저도 수험생 때 단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었어요. 모의고사 끝나면은 집에 가서 반드시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다 아는 문제만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장 눈 떴으면 시험 날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남을 건데 그 모의고사에서 아쉬웠던 점들은 반드시 다음 날까지 그 본인이 회독하고 있는 그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 놓을 때도 항상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아쉬웠다는 것이 암기가 부족해서 아쉬운 게 있고 그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아쉬운 게 있거든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아쉬운 거는 그 목차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 가서 반드시 그 문제에 나와 있었던 그런 답안의 목차나 그런 걸 좀 구조화시켜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 암기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암기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 나중에 거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다음에 회독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회독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본인이 쓴 거를 반드시 읽어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쓴 답안 은근히 많이 안 보시는데 반드시 읽어보세요. 반드시 읽어보면은 그 본인의 답안에서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읽었을 때는 안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그리고 막 옛날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본인 제가 채점을 해드렸는데 제가 틀렸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캡처를 떠서 나 안 틀렸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합격하셨는데, 자 그런 약간 본인은 그러니까 잘 읽은 거야. 자기 답안 읽어도 몰라요. 자기가 왜 틀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이것 때문에 여기 틀렸다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고 그랬었는데, 본인 답안 반드시 읽어보고 답안을 읽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쓴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 친구랑 답안을 나눠서 보세요. 막 대여섯 명씩 모여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둘이서 하면 돼요. 둘이서 딱 보고 나눠서 딱 본 다음에 이 자식을 어떻게든 흠집 집어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정도로 서로 트집을 잡으세요. 머리끄댕이 싸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흠집을 잡을 정도로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답안에서 뭔가 틀린 게 있다는 걸 본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정답을 생각하면서 답안을 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 큰 공부가 될 거니까 그렇게 친구랑 좀 바꿔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라는 게 점수를 매주 받는 거라서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쓰실 거거든요. 근데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나는 뭐 20점짜리 문제를 풀었는데 나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해서 한 17점, 18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14점, 예를 들어 12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막 이것 때문에 막 분해갖고 이 새끼 내가 잘 썼는데 감히 네가 날 채점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자기가 잘 썼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 했으면은 실제 시험에서도 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고 차라리 그럴 그 노력을 그냥 차라리 회독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더 시간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 주 한 주의 점수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실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지, 모의고사 맨날 1등 하다가도 떨어지는 분들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린 실제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전 범위를 잘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 2, 3을 뭐 이렇게 분할로 쪼개서 할 때는 잘하다가도 갑자기 분할 넓어져서 전 범위 들어가면 점수 갑자기 후수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일주일 내내 그 모의고사에 매몰돼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늘어날 때마다 이거를 감당 못하고 점점 점수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약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점수 점점 떨어질 때마다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악순환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이거를 실제 실천하시는 분들이 한 10%도 안 되긴 하는데, 모의고사 범위랑 관계없이 회독을 돌리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분의 1
그 좀 넓다라고 치더라도 솔직히 평가는 쉬워서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8분의 1이 좀 넓다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 저는 항상 이래요. 전날 봐라. 그냥 본인 회독 돌리다가 전날에 8분의 1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만약 8분의 1 또 나는 좀 하루에 보는 건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이틀에 나눠서 보든가.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전날 또는 전전날 정말 안 되겠으면은 3일에 걸쳐서 그 모의고사 범위를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 날은 좀 틀린 거 이렇게 회독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해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5일이면은 이틀이 남잖아요. 그럼 이틀 동안은 반드시 다른 범위를 좀 짜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스케줄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오늘이 8분의 1에서 뭐 세 번째 범위다라고 하면은 나는 세 번째 범위가 좀 자신 있어. 그럼 모의고사 전날, 전전날 이렇게 이틀 동안만 보겠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8분의 1에서 뭐 이날은 뭐 첫 번째 거 보고 이날은 뭐 두 번째 거 보고 이날은 뭐 세 번째는 시험이니까 뭐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 범위를 이제 다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본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좀 그런 식으로 좀 항상 다른 범위도 같이 공부를 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 못해도 합격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안 떨어지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의고사 하면은 이제 제가 모범 답안도 제공해주고 할 건데 모범 답안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모범 답안은 100점짜리 답안은 아니에요. 100점짜리 답안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들이 답안을 쓸 때 제가 쓴 답안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잘 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쩌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써서 제가 봤을 때 오 이런 거는 잘 쓴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은 100점짜리 답안이 아니고 그렇게 쓰면은 절대 안 떨어지면서 상위권으로 붙을 수 있는 수준의 답안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뭐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냥 모의고사 모범 답안처럼 쓰려고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간에 이제 실제 모의고사를 하는 시즌이 왔는데 모의고사가 힘들거든요. 이거 매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제가 수험생 때도 있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상과 의자를 붙여서 만든 사람과 약간 동급으로 약간 이런 악을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뭐 해야죠. 그래서 저도 되게 수험생 때도 되게 힘들게 했었거든요. 모의고사 시즌 때 진짜 쉬지도 못하고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뭐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결국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모의고사 시작할 때 잘 못했다가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 시작해서 약간 좀 꼬꾸라지는 분들도 있긴 한 건데 결국에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에 좀 달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의고사는 뭐 학원도 힘들고 수험생도 힘들고 강사도 다 힘들어요. 다 힘든 거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생하시고 뭐 항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지금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뭐 학원 게시판을 이용하시든지 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저는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올해 기간 동안 힘드실 거 생각합니다. 저는 짧고 빠르게 하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트렌드 분석과 꼼꼼함으로 승부한다라고 써 있는데 제가 내세우는 게 이밖에 없습니다. 일단 트렌드 분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 때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꼼꼼함으로 승부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그겁니다. 제가 어떤 그 답안을 볼 때도 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키워드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면은 완전히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모의고사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할 때마다 제가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채점표를 만듭니다. 채점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항목당 점수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채점하더라도 동일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여기 웰페이스 와서 했을 때부터 쭉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항상 채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채점표를 만들어서 누가 하더라도 동일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되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건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확신의 T라고 돼 있죠. 사실 저는 T가 아닙니다. 저는 그 FP거든요. ENFP인데 그냥 한번 따라해 봤어요. 확신의 T라고. 그만큼 좀 꼼꼼하게 본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웹페이스 모의고사 만족도 1위라고 써 있는데 제가 쓴 거 아니고요. 요거는 그동안 쭉 제가 참가했을 때부터 쭉 1등이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처음 여기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다 1등이었던 거죠. 올해까지 1등이었다는 거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저 말고 다른 분도 한 분 더 계실 겁니다. 김용승 관사님이라고 그분도 같이 출제를 할 거고 제가 알기로 그분도 그 모의사를 잘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실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해 혼자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회차를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가지고 좀 더 힘을 합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전에 냈었던 문제를 그도 똑같이 내는 형태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지양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싹 다 갈아엎는 건 쉽지가 않죠. 저도 그 전에 만들었던 문제도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문제일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없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트렌드를 벗어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같은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내용을 바꿔서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나왔던 문제 유형도 제가 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중에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핵심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합격자 통계를 보면은 지금 이게 평균 합격률이 대략 13%, 10%이 정도 나오잖아요, 맞죠? 대략 이제 지금 인원이 이제 보면은 이제 대상 인원이 900명에서 800명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실질 경쟁률은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10대 9대 1, 10대 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실질 경쟁률은 1.5대 1이 안 돼요. 늘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이제 5, 6월이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때 남아 있는 기준으로 하면은 1.3대 1에서 1.4대 1 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저희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상세하게 내용을 남겨 놓은 게 있는데 올해는 제가 1.25대 1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마지막까지 잘 버티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통계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올해 이 실제 올해 시험의 통계 자료예요. 80점 이상이 평균 80점 이상이 올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70점에서 79점이 12명. 그다음에 이제 60점에서 69점이 51명.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커트라인이었잖아요. 57.25점이 컷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두 개 합치면은 이제 63이잖아요. 맞죠? 그럼 27 더하면은 이게 여기에 이제 그 80명이 50점에서 57.25점 사이에 80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80명에서 대략 한 반 정도가 이제 올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친구들인데 이제 이 안타깝게 이제 불합격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여기 있는 80명은 모의고사에 대부분 상위권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80 물론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80명 정도가 지금 이게 모의고사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 거고 그다음 40에서 49점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이제 공부 방향이 조금 잘못 잡혀가지고 이 점수를 많이 높이지 못한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서도 이제 방향이 잘 잡혀가지고 올라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예측하기로 내년에 가장 블로그에 이제 제가 글을 자주 남기기는 하는데 내년이 가장 쉬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상이 좀 빗나갔어. 빗나갔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좀 쉬웠던 해라고 이야기하면 사식기들이 이제 서운해하겠지만 좀 쉬웠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올해보다 좀 더 빡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늘 그냥 동차 합격하고 가시는 분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은 게 50점, 59점 사이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율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가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학원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상담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하루 종일 상담하기도 하는데 이 50에서 57.25점 사이에 시험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서 최소한 20명 이상을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 왜 내년이 올해보다 더 빡세다냐고 이렇게 제가 이제 추정을 하냐 하면은 이분들 중에 제가 최소한 20명을 상담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50에서 57.25점 사이였어요. 사이였는데 이제 그분들이 공부 방향이 잘못 잡혀 있었던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점수 사이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는 80명 중에서 그러면은 20명 정도면 거의 4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분들이 공부 방향이 잘못 잡혀 있었던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상담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걸로 판단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시험 직전 해독 주기가 3일에서 12일 이 정도의 해독 속도가 나온다는 거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 해독 속도가 절대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 해독 속도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공부 방향이 잘 잡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목차 등 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그 세 번째와 연결되는데 문제를 읽고 무엇을 써야 되는지 무엇을 서술해야 되는지 목차라든지 내용들이 떠올랐다. 이게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제가 이제 10년이 훨씬 더 됐죠. 10년 넘게 이제 관세사 수험생들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경험치라든지 이런 통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저희 학원 다니시는 분들 다 이렇게 믿으실 거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이제 이 특징이 관세법하고 관세율표가 이 정도 점수밖에 안 나온 거예요. 40점 관세율표가 40점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 50점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40점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교시, 2교시가 이제 이 점수를 좀 낮게 받음으로써 이제 안타깝게 이제 불합격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그럼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가 꼼꼼하고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서술을 못했다는 것들이 본인들이 파악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실제 본인이 쓴 답안지를 제가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보고 와서 나한테 좀 전화 좀 해달라.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말씀드린 게 내가 생각보다 못 썼더라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다? 이게 정확하게 서술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못 썼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은 자 이제 위에가 이제 최고 득점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 커터 라인이거든요. 커터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합격 인원이에요. 이걸 보면 제가 이거 왜 이제 표시를 했냐면 이게 좀 낮고 위에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뭐 맞출 줄 몰라서 이게 맞춘 게 아니라 이 간극을 보세요. 간극을. 자 여러분들이 이 공부할 때 이걸 보시면 돼요. 최고 득점과 최저 점수 차이를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요. 점수가 지금 여기 보면은 거의 20점 차이 나죠. 여기도 보시면 25점 차이 나죠. 자 여기도 보면은 다 20점 대부분 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좀 적게 차이 나는 거긴 한데 대부분 다 20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없어요. 절대로 외울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우리 시험은 이렇게 관세사 시험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자 57.25점이면 말로 이렇게 57.25%만 썼으면 합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암기를 하는 이렇게 약간 자기와의 그런 걸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다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 절대로 합격을 못하고 이 장수생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최저 점수와 이렇게 최고 점수는 대부분 20점 차이. 20점이면은 총점은 80점이에요. 맞죠? 과목별로 한 문제씩이나 한 문제 통으로 날려도 된다니까요. 맞죠? 그 정도의 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너무 다 모든 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시면은 안 된다, 불가능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 수석 합격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합격의 목표지 우리는 수석이 목표가 아닌 거잖아, 맞죠? 아까 신호 선생님 수석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수석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통계는 정말 제가 이렇게 아껴 놓다가 이제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블로그에 이제 분포만 제가 공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왜 그 설명회 때 쓰려고 했냐면은 지금 2차 모의고사 한 거잖아요, 맞죠? 자, 60점 이상의 비율을 한번 보세요. 자, 관세법은 60점 이상 비율이 여기가 이제 평균 점수예요. 밑에가 평균 점수고 위에가 이제 60점 이상의 그 비율이에요.
자, 60점 이상 비율이 생각보다 낮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 전략을 자, 관세 평가 봐요. 관세 평가 60점 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략 과목 관세 평가 80점 받으려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매우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낸 데이터의 결과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세율표 보세요. 편차가 제일 적죠. 편차가 제일 적다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실무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 그래프 말고 다른 그래프 더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홀수 연도와 짝수 연도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부터 이야기했던 채점위원, 출제위원 2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런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관세 평가를 나는 80점 고득점 받겠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맞죠? 이거 통계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60점 넘는 사람 0.1%밖에 없는데, 맞죠? 그러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8.5%밖에 없어요. 제일 낮죠. 제일 낮죠, 맞죠? 그리고 올해 여기 맨 끝에가 2023년인 거니까 제일 낮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과목들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이 50점 이상의 비율이에요. 50점 이상 비율은 생각보다 이제 그래프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 50점에서 60점 사이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50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점을 받아가지고는 커트라인이 이제 절대평가라면 60점인 거죠, 맞죠? 50점 받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목표 점수를 가지고 과목별로 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합쳐진 걸 보면은, 자, 이 간극이 엄청 큰 것들은 50점에서 60점에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간극이 큰 것들은 여기 좁잖아, 맞죠? 그럼 50점, 60점 사이에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될지,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관세율표와 이제 관세 평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나는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나의 이 목표 점수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 관세법은 상당히 높죠, 생각보다. 근데 50점에서 60점 사이는 또 간격이 좀 좁기 때문에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고득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세율표는 생각보다 이게 전체적인 그래프가 좀 낮잖아. 근데 이제 이 올해 또 보면은 정반대의 또 결과는 또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험 기간이 좀 짧은 분들은 1교시, 2교시를 잘 해야만이 합격을 하게 돼요. 아까 보셨죠? 80명 중에서 아까 이렇게 관세법 관세율표가 점수가 낮아가지고 불합격한 경우 케이스가 제일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1교시, 2교시를 잘 해야만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수험 기간 짧은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 1, 2교시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 관세 평가는 생각보다 고득점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적정한 목표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과목별로 점수 분포를 보면은, 자, 여기에 제일 여기에 이제 커트라인인 거죠, 맞죠? 그럼 여기에 사실은 사람이 95명, 여기가 이제 누적인 거고, 여기가 이제 이 해당 분포에 있는 인원 숫자거든요. 그걸 놓고 본다면은 이제 이미 이제 50점 이상이 163명이잖아요. 그럼 5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위쪽에도 생각보다 이제 인원이 많다는 거. 60점에 69점 50명이잖아요, 맞죠? 이런 분들이 이제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관세율표잖아요. 관세율표는 이렇게 이 관세법을 한번 보세요. 관세법은 이렇게 여기까지 50명이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이제 관세율표는 여기까지가 몇 명이에요? 38명인 거죠, 맞죠? 73명이죠. 이 뒤에 걸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68명인 거고, 맞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표 보면은 여기 73명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HS를 잘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70에서 79점 사이가 22명이잖아요, 맞죠? 그럼 관세법은 몇 명? 17명이죠. 그래서 이제 관세율표는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관세율표예요. 그 관세율표에서 점수를 이렇게 낮게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격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관세율표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 관세평가별. 관세평가는 자,
대부분 여기가 제일 많았잖아요, 맞죠? 1, 2교시나 막. 근데 여기는 보면 여기가 제일 많죠. 아까 이렇게 간세 평가는 고득점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50점에 59점 사이가 128명이잖아요, 맞죠? 여기가 아까 여기가 이게 사람이 많았던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 간세 평가는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실무는 최근에 이렇게 채점하는 거 보면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올해 시험 보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무역 실무는 점수 잘 나왔죠. 대부분 다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역 실무는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에 비해서 점수를 조금 후하게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보시고 내가 적어도 이게 50점, 59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간세 평가였죠. 무역 실무가 여기네. 무역 실무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미 이제 이 50점 이상이 20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까는 나머지는 여기에 이제 빨간 테두리가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무역 실무 한 칸 위에 있죠. 그래서 무역 실무는 지금 점수를 높게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과락률이거든요. 과락률 보시면은 이제 이런 패턴으로 보면은 이게 공통된 점을 못 느껴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보면은 공통된 느낌 들어요. 이게 여기가 이제 짝수잖아요, 맞죠? 짝수 연도 그다음 홀수 연도라고. 그러면은 짝수 연도는 비슷한 채점 위원이라든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거 빼고는 거의 비슷한 패턴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채점 위원이 누가 들어가는지 나중에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아까 앞에 합격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분명히 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더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합격한다. 이거 지금 결론이 매우 단순한 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되짚어 보시는 게 필요해요. 더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하고, 그다음 꼼꼼하게 암기하고 똑같이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잘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야 합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내가 계속 마인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앞에서 제가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마 합격생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다 못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거든요. 중요한 부분을 먼저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확장을 해가야 되는데, 대부분 문장을 외우거나 그냥 이렇게 큰 고민 없이 암기를 먼저 시작해서 그런 거거든요. 문장 암기를. 근데 이제 문장 암기를 하면 절대 우리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부터 암기해가지고 출제 가능한 범위까지 확장해가는 거, 이 부분 매우 중요해요. 이걸 이 앞에 중요한 것부터 먼저 안 하면은 해독 속도가 안 나요. 해독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이 해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늘 말씀을 강조를 하는 건데, 경쟁자가 잘 쓰는 부분은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자가 못 쓰는 부분 나도 못 써도 돼요. 이것 가지고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부분이 이것과 이거 연결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거 다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 내가 출제위원이 되는 거죠. 이것도 나올 것 같아, 저것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다 해야 되거든요. 다 하면은 절대로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독 속도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해독 속도가 안 나면은 결국은 꼼꼼한 암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해독 속도가 올라온 다음에 꼼꼼한 암기가 가능한 거지, 꼼꼼한 암기부터 시작하면 해독 속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한 암기는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것도 이제 이게 페이지가 하나 없나?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응시율이 1회차에는 87%에서 한 90% 그 사이에 나와요. 이게 평균인데 대략 이 정도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45%예요. 맞죠? 50%. 이게 100명 등록하면은 45명밖에 모의고사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해독 속도가 붙어야만이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뒤쪽은. 여기가 왜냐하면은 4분의 1 모의고사거든요. 4분의 1 모의고사, 2분의 1 모의고사 때 버틸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여기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수험생들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이 친구가 올해 합격하겠다 못하겠다 저는 판정을 해요. 판정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2분의 1 모의고사 보고 났을 때 두 번의 이 점수를 가지고 제가 이게 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그걸 이제 판정을 하거든요. 그때가 2분의 1 모의고사예요. 그러면 1분의 1 모의고사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거는 이 해독 속도가 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교생도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2, 3회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전 범위를. 그래서 이제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게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자, 그럼 11월, 12월에 지금 이제 12월인 거죠. 12월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내가 지금 4, 5, 6월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 놓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버텨야만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해생이라든지 동차생들 중에 이게 저희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은 지금 보면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희 학원 커리큘럼이 11월, 12월이 이제 치어업 레벨 2하고 과목별 모의고사 2개의 과정을 하고 있는데 과목별 모의고사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제 이미 일곱 여덟 명 이 정도인데 15명 정도 합격권으로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이미 합격권이에요. 지금 그 친구들은 그걸 왜 분류했냐면 그 친구들은 제가 동차로 준비할 때 여기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울면서 그냥 버텼어요. 버티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7, 8월에 뭘 했는지 7월에는 공부 안 했겠는데 한 달 쉬고 왔으니까 8월부터 8, 9, 10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여기를 버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충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버텨야만이 여기서 내가 내년 4, 5, 6월에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느껴야만이 그걸 가지고 8월부터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을 내가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함부로 하거나 그냥 모의고사 안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고 저희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은 여기 다 붙으셔요. 버틴 사람들 지금 과목별 모의고사 하고 있거든. 치어업 레벨 2하고 과목별 모의고사인데 과목별 모의고사는 이 수준이 더 높은 친구들이에요. 그다음 치어업 레벨 2를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 더 수준 높은 친구들인데 다 대부분이 이제 모의고사를 거쳐왔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EUS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 수준이 좀 높은 분들은 지금 여기 과목별 모의고사로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왜냐하면은 내년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합격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전략을 짜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물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다 합격을 이제 목표로 하고 계시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림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과목별 모의고사 하고 계시는 분 중에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2회 때 사실은 그 친구가 이제 올해 시험 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상담 받으러 왔더라고요. 상담 받으러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원장님 저 안 될 줄 알았죠 그러더라고. 저도 이렇게 사실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가 계속 합격할 거라고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버텼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목별 모의고사 매우 잘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친구는 2회 때 본인도 이제 사실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합격 가능성이 좀 없는 거는 아니었는데 좀 낮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끝까지 버티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그 친구는 2차 시험 보고 나서 일요일 날 상담 받고 책 사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3동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포기 안 하면 이 시험은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방향 잘 잡아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합격권으로 가느냐 이제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또 잘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자랑이기도 하고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브로셔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맞죠?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은 저희 5년간 평균 합격률이에요. 5년간 이렇게 이 관세사 시험 합격률 몇 프로예요? 아까 대략 한 10% 좀 넘잖아요. 맞죠? 근데 저희 30%예요. 3배예요. 3배라고. 이게 왜 그리고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을 여기다 넣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저희 모의고사를 보고 2023년에 그 친구 합격해서 우리 학원 모의고사 안 봤어. 그럼 여기 빠져 있어요.
그렇다니까 이게 저희는 이렇게 매년 합격률이라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보면은 이 27.8%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올해 합격한 사람, 올해 등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때 등록해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붙었어. 그럼 좀 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학원 올해 출신이 아닌 거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 학원 출신이 맞긴 한데, 근데 저희는 그게 산입을 안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올해 합격한 비율이 올해 등록한 비율로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높은 거예요. 이거는 따라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보시면 딱 해놨잖아요. 한 번이라도 응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해 연도에 이 등록해가지고 당해 연도에 합격한 사람의 비율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공개하는 데 없죠. 공개하는 데 없어요. 이게 공개 못 해요. 왜냐하면 저희 합격률 반도 안 될 거거든요. 반도 안 돼요. 그냥 공개를 못 해요. 저희는 이렇게 이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성적표 보시면 모의고사 보신 분 계신가? 없으신 것 같긴 한데 모의고사 이렇게 성적할 때 몇 명 등록했는지 몇 명 미영시했는지 다 넣어요. 다 넣고 이렇게 합격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원 오면은 예측이 돼요. 30%.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올해 이렇게 한 이 정도 됐잖아요. 이 정도 됐을 때 제가 매우 안정권을 17등, 18등으로 봤거든요. 매우 안정권. 그 다음에 이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 한 35명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0명에서 45등 정도까지는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이보다 좀 더 높게 나와야 돼요. 근데 올해 안타깝게 떨어진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제가 볼 때는 매우 고수의 지금 이제 이 과목별 레벨 2라든지 과목별 모의고사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왜 떨어졌는지 저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다 보니까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이 등록 인원 대비 이제 합격생 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모의고사 몇 명 보는지 사실 여러분들 엄청 궁금해하죠. 내년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모의고사 보는 사람이요. 이거 매우 정확한 수치예요.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이런 거를 가끔 사실 약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남기는데 내년에 시험 이렇게 그 모의고사 보는 사람들 이 정도에 크게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내년에 경쟁자가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에서 결국은 90명이거든요. 90명이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도 있을 거. 왜냐면은 이게 보면은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405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일반 응시자 동차로 응시해가지고 31명 붙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374잖아요. 내년 이후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맞죠. 여기다 하고. 그다음에 동차 제비로 준비한 사람들 7, 80명밖에 안 돼. 왜냐면은 이거는 저희 학원의 그 동차로 생동차로 등록하는 인원 비율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파이라 이런 거 나누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 거의 정확해요. 저희 학원 등록한 인원과 저희 학원은 그럼 어느 정도 등록하는 건 다른 학원에 얼마만큼인데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상되는 이만큼이라고. 이만큼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년에 2차 시험을 이렇게 내년에 합격할 사람들은 더하기 해야 돼요. 사실은 더하기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도 일부 포함돼 있어 이런 친구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정말 이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조정을 하면은 이제 대략 80에 85%가 거의 맞아요. 이게 엊그제 이렇게 내년에 이게 좀 장수생이긴 한데 저한테 또 상담 전화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블로그에 자기 블로그 읽어보고 깜짝 놀랄 만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어가 깜짝 놀랐다.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래서 블로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그 시장에 수험생 몇 명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의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안 쏘시면 돼요. 안 쏘고 이제 그냥 이 정도로 예측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히스토리 보시면은 이제 2018년에 이제 그 원격 평생 교육원을 이제 설립해가지고 2019년에 처음 모의고사를 했는데 그때 아까 보셨죠? 이제 그 한 60몇 명, 한 70명 가까이 와가지고 그때 20명이 나왔어요. 왜 20명이 나온지 아세요? 생기자마자 그게 이제 사실 이명호 선생님 간세법 그때 강의하셨는데 50점짜리 적정하셨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모의고사랑. 그것도 이제 출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통 학원 모의고사 9회까 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50점짜리 문제가 이게 이 시험에 임박해 한 3회 전인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50점 간세법 점수를 되게 잘 받았어요. 잘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흔한 게 됐는데 스캔해주거나 멘토링이라든 이런 것들 그때 저희가 처음 했었어요.
왜냐하면 관세사 수험생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합격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 흔해가지고 멘토링 하는 거 너무 흔하잖아요, 맞죠? 저희 학원은 등록하면 4월부터 올 4월부터 이제 내년 6월까지 계속 멘토가 붙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흔한 것 같은데 그때 이게 없었어요. 이게 최초로 하다 보니까 이 학원 생기자마자 지금 20명 가까이 나온 거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수석 합격자. 올해 이게 수석 합격자 왜 안 넣었냐? 올해 수석 합격자 작년에 7, 8월에 취업을 하고 왔어요. 취업 이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저희는 그렇게 안 넣는다고. 이거는 모의고사를 등록한 사람만 기준으로 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이 수치가 낮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 모의고사 이렇게 응시했던 사람들은 저희 학원 모의고사밖에 안 봤어요, 이 친구들은. 그다음에 이제 2021년에는 90명 중에 44명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 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합격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023년은 30명 그다음에 차석 합격자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커리큘럼 짜 가지고 저희가 잘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대로 따라오면은 생동차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친구들은 저희 학원밖에 안 다녔어요. 저희 학원만 다녔는데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고생을 한 거죠, 사실은. 아까 이제 이 멘토가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멘토가 원래 2명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친구는 아까 오셨던 주현성님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 멘토를 한 명 더 붙여주면은 합격을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강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멘토를 한 명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멘토가 있었고 원래 멘토 한 명은 이제 한 2~30분씩 해가지고 이제 과목별로 이제 4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이라든지 공부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멘탈 이런 것들 코칭해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생동이니까 이제 이 수험이 좀 이 공부가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얕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은 멘토 한 명 더 붙여가지고 그 친구한테는 철저하게 답안지 쓴 거 가지고 거기만 코칭을 해라. 나머지 멘탈이고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왜냐면 다른 멘토가 있다. 그래서 너는 철저하게 쓴 걸 가지고 코칭을 직접 해라고 그래요. 채점을 네가 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학원은 이 자랑 같지만 이렇게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딱 봐가지고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뭐 나쁜 걸 한다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 학원 출신들이에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셨던 분들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30명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이게 22명이 나왔고 대구 4명. 사실 대구에 마지막에 5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응시율이 낮잖아요, 맞죠? 이렇게 50%밖에 안 돼. 5명 나오는데 4명 합격했어요. 한 명 누가 떨어진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무튼 원래 부산에 되게 높아요. 작년에 7명 합격했거든요. 근데 부산에 높은데 부산에 내년에 부산에 볼 거잖아요, 맞죠? 부산에 초고수가 지금 한 3명 정도 있어요. 모의고사 등록했어요, 이미. 초고수면서 그러면은 이제 포함 한 4명 정도 내년에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가겠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내년에 합격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대구는 전통적으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게 많이 대부분 다 합격이 한 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내년에 열심히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온라인 있잖아요. 우편 온라인은 합격률이 제일 떨어지죠. 이게 왜냐하면은 응시율이 매우 낮아서 그래요. 다른 것보다 매우 낮은 거고 이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보더라도 줌으로 좀 접속해서 보라고 계속 이제 독려를 하거든요. 줌으로 들어오면은 학원의 모의고사 보는 게 중계가 되고 그다음 그걸 보면서 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자기 것도 중계를 하고 안 해 잘.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인즉슨 내가 제때 들어와가지고 제때 시험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서 이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발 이렇게 이 우편이라든지 뭐 온라인 이렇게 모의고사 보실 분들 있으시면은 제발 줌으로 접속해가지고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이제 보시면은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보면 유예생이 지금 이렇게 제일 많죠. 이유의 동차 이게 제일 많다고. 지금은 보면은 단순 암기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을 수밖에 없어. 이런 게 현상이 앞으로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이회생 이 합격을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이쪽으로 가시면은 단점이 뭐냐 하면은 그럴듯하게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밀하게 정확하게 외우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4년 동안 봤는데 보면은 딱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핸디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게 이유회라든지 수능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외울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게 합격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점유율이에요. 저희 합격생 점유율이거든요. 그럼 대략 30% 이렇게 이 정도 되지 않아요, 맞죠? 30%에서 5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40% 넘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자, 과목별 모의고사에 또 취업에 또 붙을 만한 사람들, 지금 현재 수준에 붙을 만한 사람들, 그다음에 상담 받아가지고 모의고사 등록했다라고 한 친구들까지 합치면은 대략 지금 한 35명 정도는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 다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모의고사 또 신규 진입하다 보면은 40명 이상은 충분히 내년에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해요. 아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잘 버텨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고, 바뀐 부분이 이제 나머지 이렇게 리거제라든지 셀프 피드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아시는 내용들일 거고, 내년에 바뀐 게 있어요. 바뀐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게 선생님들이 채점을 다 했거든요. 채점을 다 했는데 채점해서 주면은 잘 안 봐. 선생님의 의도가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40에서 49점대 제일 많잖아요. 이 친구들을 붙여보겠다는 거예요. 저희 학원 모의고사 오면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합격시키고자 선생님들이 직접 코칭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은 채점하는 시간 때문에 코칭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금 과목별에 취업 레벨 2 과목별 모의고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모의고사에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모의고사 시스템 이쪽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매년 뭐가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몇 년 전 멘토링하고 스캔해 주는 거 옛날에 저희가 처음 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안 하는 데가 없죠. 다 하고 있다고. 이건 나중에 또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과목별 모의고사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만족한단 말이죠. 대부분 다 만족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한테 직접 코칭 받고 이게 답안지.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첨삭을 답안지에다가 안 해줄. 근데 하다 보면 해주시더라고 보니까 첨삭을 안 해줄 뿐인 거지. 선생님이 이제 이 답안지를 보면서 바로 코칭해 주는 거예요. 채점을 이렇게 거기서 안 해줄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 하면 대충 러프하게 이제 점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모의고사 저희 학원 기준으로 한 20등에서 이렇게 매년 이제 그 모집되는 인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 한 30등 2등 이내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줄 게 별로 없어요. 본인 스스로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게 뭔가 도와줘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지금 여기서 과목별 모의고사 하고 있는 데서 이제 대부분 선생님 다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이게 강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이 배포해드린 자료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위원 이게 새로 김하늘 선생님 아까 다녀가셨잖아요. 김하늘 선생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성 간세사 이렇게 새로 오셔가지고 모의고사부터 참여를 하십니다. 참여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헛소문을 냈는지 참여 안 하신다고 자꾸 해가지고 전화 오고 막 게시판에 글 올라오고 이게 귀찮을 정도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이명호 선생님 하셔요. 몇 번 내는지 아세요? 8번 내세요. 8번. 총 22번 중에서. 그럼 제일 많이 내시나? 제일 많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참여하니까 이게 이제 그런 질문 이제 안 하셔도 되겠. 누가 자꾸 이렇게 헛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것 같아. 제발 이렇게 제가 답글에 참여한다고 계속 수업 시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누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아무튼 제발 저희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 공유 좀 하지 마세요. 공유 좀 하지 마.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저희 문제가 훨씬 더 좋아요. 경쟁자들한테 왜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문제를 넘겨줘요? 제가 볼 때는
자, 생각해. 22번 모의고사 보면은 실제 시험은 전범위에서 한 번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22번이면 대부분 다 걸러져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장점 뭐냐? 예전에 이제 이 선생님하고 저희는 이게 뭐 테스트를 해봤어요. 똑같은 문제 또 내보자. 잘 쓰는지. 잘 써요. 이게 모의고사는 직접 써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제 받아가지고 읽어본다고 나중에 나오면 쓸 수 있냐고요. 책 봤는데 쓰나고요? 못 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뭐지 모의고사는 직접 써보고 인출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모의고사 받아가지고 그거 본다고 그 문제 나오면 쓸 수 있냐고요. 못 써요. 제발 저희 문제가 훨씬 더 좋으니까 공유하지 마세요. 공유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게 저도 저도 이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외부에 있는 그 이렇게 기관들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훨씬 더 좋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다 참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제 범위를 다 아시는 거잖아, 맞죠?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전범위 이렇게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활용은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잘 세팅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미리부터 이제 그 범위를 해독 속도를 좀 높인 분들은 4분의 1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난번에 치얼업 설명회 때 이제 그 합격생들 오셔가지고 했던 부분은 8분의 1 범위일 때 8분의 1을 여러 번 해독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목표를 해독 속도를 어떻게 설정을 해놓을 거잖아요. 4월에 어떻게 할 건지, 5월에 어떻게 할 건지, 3월에 어떻게 할 건지 정했을 거잖아. 거기에 맞춰서 이걸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이렇게 3월부터 4분의 1로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해놓고 이걸 정해야 돼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는 따라한다. 이게 안 돼요.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 안 되는 거고 나는 내 스케줄로 가야 돼요. 그게 가장 또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은 38기는 38기 맨날 여기서 관세법 보던 친구 있었어요. 맨날 5분 10분 늦어. 5분 10분 늦어가지고 강의실에 이렇게 큰 강의실에 못 들어가니까 토요일날. 그래서 맨날 여기서 이제 시험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시험 보면 맨날 꼴등이야. 왜냐면 늦게 오지.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늦게 오는데도 한 번도 안 빠져. 이게 희한해. 빠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 합격자 축하회에 딱 가서 봤는데 나한테 인사하더라고. 저 아시죠? 그러니까 너 간세부 맨날 늦게 오다는 친구자 그래. 저 아시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합격했어. 근데 이제 그 친구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에서 이게 거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저는 합격권으로 절대로 분류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합격했냐? 합격생한테 야, 너 어떻게 합격했냐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뭐였냐면 이렇게 원장쌤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독 기준이 있어가지고 맨날 모의고사 시험이 나의 해독 기준하고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안 맞아가지고 모의고사는 쓸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근데 모의고사는 안 빠진 거지. 그래서 이제 왜 안 빠졌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은 써보겠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몇 점 받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득점률이거든요.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7할 내지 8할을 득점해야 합격해요. 어차피 모르는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장 가면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는 문제를 7할 내지 8할을 득점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해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계속 누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 잘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또 안 되거든요. 해독 속도 높이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안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2분의 1 갔을 때 못 따라가요. 그래서 버리고 가는 거 사실 제가 이제 맨날 말로만 하니까 엄청 쉬운데 이게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3동으로 합격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매우 사실은 학교도 매우 좋아요. 매우 이렇게 스카이 안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해독 속도가 너무 안 되고 작년에 올해 3동으로 합격했거든요. 3동 이게 누군지 알려나? 아무튼 이렇게 3동으로 합격했는데 그 친구 2회 때 해독 속도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도저히 이 공부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2회 이제 합격자 발표가 떨어지고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서로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뭐 취업 준비하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대 다시. 그래서 이제 10월인가부터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올해도 3동 때 여전히 해독 속도가 안 나. 해독 속도가 안 나가지고 야 올해 또 힘들겠다. 너 머리도 그렇게 좋은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이제 뛰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게 안 되냐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막판에 야 너 이렇게 올해 작년에 겪었던 거 똑같이 겪는다. 제발 좀 버리고 제발 가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2주에 1회독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2주에 1회독을 사실은 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 이제 6월에 왔는데 원장님 저 이게 4일에 1회독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버리겠대. 그래서 일단 버리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버리고 했어. 해가지고 이제 이 뭐지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버려야 돼.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하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모의고사 때 제일 중요한 거 학원에서 문제 내고 채점 해주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응시하고 그다음 셀프 채점하고 그다음 피드백 스스로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하는 사람들의 합격 비율이 매우 높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거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 이렇게 많지? 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실제 시험에 똑같은 거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강료는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페이지에 확인하시면 되고, 시험 일정이 이제 1월 6일 날 토요일부터 개강이니까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장학금 지급하는 거, 이제 끝났네요.